자, 2025년 이 에너지 트랜스포라는 회사한테는 그다지 유쾌한 한 해는 아니었죠. 네, 아니었습니다. 연초랑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15% 넘게 빠졌으니까요. 물론 시장 전체가 안 좋았던 탓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아마 회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바로 이 점일 겁니다. 아, 하지만 있잖아요. 이런 거대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하다고 해서 이걸 단순히 위기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면서 전략을 다시 짜고 뭐랄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설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웅크렸던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2026년이 훨씬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 중류,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부문의 거대 기업이죠. 에너지 트랜스포에 대한 두 가지 아주 대담한 예측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 두 가지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논리적인 추론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측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에너지 트랜스포가 2026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수합병, M&A를 최소 한 건 이상 터뜨릴 것이다. 네, 이 예측에 힘이 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이 회사의 성장 역사를 보면요. 그 DNA 자체가 그냥 인수합병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마치 상어처럼요.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삼켜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난 5년 기록만 봐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2021년에 70억 달러짜리 이네이블 미드스트림을 삼키는 걸 시작으로요. 와, 70억 달러요. 네, 2023년에는 로터스 미드스트림이랑 크레스트우드 에쿼티 파트너스 이 둘을 인수하는데 거의 86억 달러를 썼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었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33억 달러를 들여서 WTG 미드스트림을 인수했고요. 말 그대로 M&A로 근육을 키워온 회사인 거죠. 듣고 보니 그게 오히려 지금의 부진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수를 멈추니까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공격적인 인수가 있었기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정 이비타베이, 그러니까 삼각전 영업이익이 연평균 10%씩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비따베예요.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기업이 순수하게 사업으로 얼마나 현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매년 10%씩 커졌다는 건 정말 핵심 근육이 탄탄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멈췄다. 네, 2024년 7월 인수를 마지막으로 M&A가 딱 멈추자마자 2025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아니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른 회사를 사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좀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자칫하면 좀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너지 트랜스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이 역사상 재무적으로 가장 튼튼한 시기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곳간에 실탄은 가득 쌓아뒀는데 그걸 쏠 목표물이 없어서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딱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규모 인수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그렇죠. 도박이라기보다는 멍차버린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타는 충분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냥감을 노릴 수 있을까요? 쇼핑 리스트에 누가 올라 있을지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다른 미드스트림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키네틱 홀딩스나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 같은 회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그게 두 회사 모두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장 뜨거운 지역. 퍼미안 분지요. 네, 바로 그 퍼미안 분지에서 핵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의 원유랑 천연가스 생산을 이끄는 심장부 같은 곳인데 여기서 아주 잘 나가는 두 회사 중 하나를 품에 안는다. 아하,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서 단숨에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상장사를 인수하는 건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인수 비용도 비싸지는 단점이 있지 않나요? 혹시 좀 조용한 타겟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어지는데요. 아, 두 번째 시나리오. 네, 바로 사모펀드가 소유한 비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서 가치를 키운 다음에 비싸게 되파는 거. 맞습니다. 결국에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까 이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알짜배기 미드스트림 회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하, 공개시장에서 요란하게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물밑에서 조용히 알짜 기업을 낚아칠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요. 결국 상장사를 인수하든 비상장사를 인수하던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시 M&A라는 무기를 꺼내든다. 네. 둔화된 성장세를 만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26년의 핵심 질문은 인수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인수해서 최대의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측은 에너지 트랜스포가 가장 잘하는 사냥을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예측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키우던 자식을 포기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예측인데요. 바로 10년간 공들여온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다른 회사에 팔아버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다면 뭐 정리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는 거의 결승선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거의 다 된 사업이었다고요? 네, 이미 여러 고객들하고 LNG를 장기간 사가겠다는 계약까지 다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최종 투자 결정 내리고 첫 쌈만 뜨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네, 그런 셈이죠.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할 파트너를 구하는 데 실패한 거죠. 아, 파트너 문제. 네.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 에너지 트랜스퍼는 위험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지분의 80%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공동구매를 추진했군요. 결과는요? 처참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드오션 에너지라는 단 한 곳이 30% 지분을 사준 게 전부였습니다. 80%를 팔고 싶었는데 30%요? 네,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죠. 와, 이건 거의 성대하게 파트를 열었는데 손님이 딱 한 명 온 격이네요. 나머지 50% 지분은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에너지 트랜스퍼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주력 사업, 그러니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자. 이렇게요. 일종의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셈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프로젝트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보도자료에 의미심장한 문구 하나를 슬쩍 남겼다고요? 맞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제3자와의 논의에 열려 있다는 문구를 끼워 넣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통째로 넘길 의향이 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하, 직접 밥상을 차리는 대신 잘 차려진 밥상 자체를 팔겠다. 프로젝트를 그냥 폐기한 게 아니라 매물로 내놓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성공한 전례가 있나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드리프트우드 LNG 프로젝트입니다. 드리프트우드, LNG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텔루리안이라는 회사가 이 드리프트우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는데요. 수년간 자금 조달이랑 파트너 유치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레이크 찰스 프로젝트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네, 거의 판박이었죠. 그러자 호주의 LNG 개발 전문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나타나서 9억 달러의 텔루리안을 그냥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나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LNG 터미널 건설과 운영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전문가, 즉 우드사이드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니까 그전까지 관망만 하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 드디어 돈이 모이기 시작했군요. 네, 우드사이드는 프로젝트 지분 40%를 거대 사모펀드인 스톤피크에 10%를 가스 파이프라인 대기업인 윌리엄스에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순식간에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와,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네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탈 기수,
즉 개발사를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파이프라인 경주에서는 최고의 기수지만 LNG 경주에서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본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사업 계획이 그럴싸해도 그 계획을 실행할 주체의 경험과 역량을 믿을 수 없다면 거액을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우드사이드처럼 LNG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략적 구매자가 나타난다면 레이크 찰스 프로젝트 매각은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에너지 트랜스퍼가 이미 고객 계약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과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 하나가 이미 해결된 셈이라 더 매력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잘 닦아놓은 멍석을 깔아준 셈이죠. 인수자는 그 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좋고 인수자는 좋은 프로젝트를 낮은 리스크로 시작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완벽한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6 에너지 트랜스퍼의 전략은 성장을 위한 인수와 집중을 위한 매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M&A라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핵심 사업의 성장 엔진을 다시 켜는 동시에 전문 분야가 아닌 LNG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이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근육을 더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군살을 빼는 모습이네요. 2025년의 부진을 털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청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에너지 트랜스퍼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몇 년간 훨씬 더 강력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거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총합이 계속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특정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핵심 전문 분야를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과감히 손을 떼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어쩌면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에너지 시장에서는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선택과 집중이 거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